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동화 속 같은 분위기였어요. 피노키오의 나무 공방 같은 분위기였죠. 나무로 만든 목마, 나무로 만든 호두까기 인형, 그 녀석들이 모두 목수인 친정아빠가 손수 만들어준 친구들이었어요. 원목 가구 전문 목수인 아빠는 스스로도 실력이 있다고 자부했던 기술자였고, 고품질이 원목 가구를 생산하는 일념 아래 주문 제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구 공장 사장이기도 했어요. 주문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친정 아빠의 솜씨가 워낙 뛰어났던 덕분에 예약은 내일 맞달 지식 밀려 있었고 베테랑 직원들도 열어둘 만큼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저는 자연스럽게 목재와 목공과 가깝게 자랐고 아주 일찍부터 가구 디자이너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디자인과 아빠의 솜씨가 함께 빚어낸 가구로 지구를 정복하겠다는 유치한 생각이 내 참나무 같고 어렵던 꼬마 저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고 긴 그림자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친정아빠의 가구 공장이 도용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폐허가 되었어요. 믿었던 동업자가 몇 달치 가구값과 사업 자금을 전부 빼돌린 것도 모자라 회사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헤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나무만 알았던 친정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날마다 난처했다. 결국 가구 공장을 폐쇄하고 장비를 팔아번 돈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불하는 것밖에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18살이 되던 때 잔인한 현실과 안겼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꿈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가구 디자이너로 성공하여 친정 아버지의 가구 공장을 부활시킬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20대 초반 시절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진학하고 졸업한 직후 중견 가구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경험을 쌓았고 매일 컵라면을 먹으며 처절히 발버둥 쳤습니다. 가면서 우리 가족의 가구 공장을 부활시킬 자금을 조금씩 모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회사를 그만둔 제가 외곽의 10평 남짓한 창고에 월세를 얻어 가구 공방을 다시 차리던 날에는 가족 모두 함께 고사를 지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제 역할을, 아빠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해가며 다시는 가족이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거기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죠. 물론 사업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무명 공방을 찾는 고객들을 얻는 일은 마치 물 가뭄 속에서 콩나듯 했고 제작을 의뢰하는 유통업체들을 찾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날들이 쌓이다 보니 저와 아빠도 솔직히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제 경우는 다시 가구를 생산하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의 디자이너로 입사한 경력을 충분히 쌓은 후에 다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타협 또한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와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파랑새 한 마리가 나와 아버지를 다시 부활시켜 주었어요. 저와 동갑이었던 그 파랑새 청년은 갑자기 아버지께 절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실례지만 사부님, 연로해져서 안면을 잘 모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부님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실제로 처음 만나는 것이니 사부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계속해서 사부님이라고 하는지는 직접 만드신 가구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을 쓰면서 자랐어요. 팬입니다. 제자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자꾸 제게 지켜보던 사람이었지만 문득 웃음이 터져 앉아버렸어요. 앞뒤 없이 통성명도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제자로 받아달라는 모습이 어찌나 오게 하든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의심하거나 경계심을 품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죠. 게다가 함께 일했던 친자가 한 번 뒤통수를 맞았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남자를 보는 동안에는 묘한 두근거림이 멈출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남자 앞에 나서게 되었어요. 사실은 여기 공방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혹시 성함이 디자이너님인가요? 저희 집마루에 대하여 아시나요? 당연히 알겠지요. 혹시 다른 이유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나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상하고 어색하게 보이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 가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진심인데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남자가 제게 핸드폰을 보여주었고 그의 사진첩에는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에 디자인한 제품들로 가득 찼어요. 이걸 어떻게 직접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건가요? 가구 제작자가 되고 싶어 나름대로 많은 것을 공부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공장의 주문 제작 가구들과 묘하게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제품들이 나왔어요. 알아보니까 사부님께서 디자인한 것이었다더라고요. 놀랐죠. 이게 인연이라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아, 안 돼. 얘기만 들어도 음악이 되네요. 안 그래도 이런저런 마음이 우울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구 공방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그에게 털어놓고 있었고, 그는 또 호쾌한 모습으로 자신과 친정 아버지에게 힘을 주었어요. 3G 디자인 좋아요. 사람 냄새 나서 지친 하루를 포근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매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아버지? 내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쪽에는 아버지가 계신데, 황금 씨.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죠. 사부님. 제 스승이 되어주세요. 들씨 디자인을 직접 제가 가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참 이상한 청년이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만약 꿈이 같다면 해결책은 하나뿐이죠. 저희 가족으로 되어서 제 딸내미와 함께 가구 디자인을 만드는 거지, 아버지. 그렇게 시부모님의 제자가 되어 목공 기술을 전파받기 시작한 그는 오래되지 않아 저와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되었고 마침내 함께 꾸미며 상상해온 미래를 이룰 자리가 되었어요. 서툰 솜씨로 직접 만든 목갓 반지와 함께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제가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바로 다음날 심의할 엄습은 신랑의 평상시처럼 어디선가 호련히 날아들어 또한 그때처럼 무척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심의는 사전에 아무런 암시 한마디도 없이 제의 가구 공방 애들이 밝혀주고 다짜고짜 저에게 물을 뿌리기부터 때렸으니까요. 정확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죠.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2가지 정도의 이유였겠지만 얼마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는지라도 그 중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정말로 우연하게도 친정아빠와 신랑이 영업차 외근을 나가 있던 시간이었기에 참 다행이었어요. 그 나뉜 모습을 보니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가는 거죠. 내 편에서 어머님이 계시죠. 꼼꼼한 눈치를 갖고 계신 듯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두리예요. 내 편에서 신랑은 어제 막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요. 누가 언제부터 네 이름 같은 것이 궁금해졌어요. 아무리 상황이 갑작스럽고 어색해도 그래도 인사는 먼저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래저래 시끄러우면서 머리가 꽤나 잘 돌아가는 아이 같은데 굳이 바쁘게 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빠르고 하나는 마음에 드네요. 그럼 얘기가 끝난 걸로 생각하고 이만 돌아가 봐요. 이유는 아직 아무것도 말씀하실 마음인가 봐요. 우리 집안은 어떤 집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법조인 가문 대가다. 원래 우리 아들은 법대 학생이었고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하지만 갑자기 목수가 되겠다며 그만두고 반항을 시작했어. 나는 평소에 책만 공부하는데 이렇게 사춘기를 늦게 겪어서 부모님에게 반응해 버렸나 봐. 그래서 너와 내 아버지랑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 혼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
내가 일기장을 가져왔으니 잘 읽어보고 2번 다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신중히 대해야 하며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모는 말을 마친 후 한동안 저를 응시했다. 그때 나는 시모와의 긴 악연을 짐작하며 이렇게 계속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이 사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에 시모는 당당하게 돌아갔지만 나는 서투히 그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제 괴로웠던 것은 나에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신랑에게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무언가가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상처일까 하는 걱정은 없었어요. 시모가 남긴 신랑의 고등학생 시절 일기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빠나 형들 못지않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그 고민을 신랑에게 토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시모의 행동을 알게 된 신랑이 대화를 걸겠다며 시댁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친정아빠는 친정아빠대로 나가 목수의 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당한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빠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가닥이 어디에 가지 않았는지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상처를 굳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새내기 견습생인 신랑의 처지는 달랐어요. 하루하루 연습에 매진하여 모자랄 판의 실무가 사사건건 연락 그래 신랑에게 사법고시를 준비하라는 강요를 끊임없이 했고 부모의 사회적 체면을 보아서라도 목소리의 딸이라면은 결혼할 순 없는 일이라는 말까지 아주 거침없이 했죠. 그때 신랑의 모습에서 가구 공장을 재개한 직후 힘든 시간을 겪으며 지쳐가던 저와 친정 아빠의 모습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물론 찬성의 씩씩한 신랑은 저희에게 좀처럼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신부의 결혼 반대가 갑질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 공방에 새로 들어온 건물을 매입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둠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결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우리 가족과 공방을 통째로 쫓아낼 것이라는 일종의 협박 말이었어요. 이렇게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자 신랑은 가슴이 아파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신의 엄마가 낳아주고 사랑하는 내가 있고 자신의 꿈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신랑은 굳이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전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 반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던 유망주 견습생이어서 그의 솜씨가 어떤 신랑의 것인지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가 내려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했고 선택을 내리기 위해 대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말을 꺼내서 우리 아빠가 당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냈어요. 김서방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수제자라고 대답했다. 그것도 아니라면 뭐가 맞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파랑새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생뚱맞게 파랑색을 입은 새가 나타나서 칙칙했던 공방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놓았다고 해서 우리 아빠는 파랑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좀 소년 같은 면이 있지. 그건 아버님의 매력이 제 일종의 순수함이래. 아니면 낭만적이라고 말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아버님을 좋아하다 보니 당신의 매력도 9점이야. 내가 말한 바 아빠의 빛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거잖아. 진심인지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표정, 몸짓,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전부. 그냥 편하게 물어봐도 돼. 아니, 내가 대답할 테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 만약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면 그래도 우리 결혼하자. 엄마가 우리를 보지 않겠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결혼하자. 모두가 축복하게 해.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이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사실 신랑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어쩌다 변호사의 꿈을 키우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혹시 상처를 입은 사연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둘 수 있다면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미처 제가 묻기도 전에 신랑은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질문들을 잠깐만 밀어내고 마음먹은 대로 혼자 시몰찮게 찾아갔어요. 당장 급한 것은 신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심화의 단계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껏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랑 타령이니까 꼴랑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은 해야겠다는 우격다짐뿐이야. 뭘 좀 잘 못 드시는 모양인데요. 전 지금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꿈을 이제 그만 인정해달라는 말을 하러 온 거죠. 유감인데 내가 이 귀찮은 얘기를 더 듣고 앉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알아요. 목수라는 지경 아무리 장인이 기술잔 이제 작전이 온갖 좋은 말들로 꾸며 해봤자 사회적으로 좋은 삶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거,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감내하면서 살아오셨던 그 편견들을 같은 업종을 꿈꾸는 달인 제가 모를 것 같다. 내가 알 수 없는 게 없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편견에 불과한 데 있지 않았나요? 편견은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난 그저 당당하고 싶어. 피해를 입었어도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방법은 없으니까. 만약 내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면 사랑하는 친정아빠와 신랑의 체면도 함께 훼손하게 되니까. 너는 오늘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 조금 바쁠 예정이긴 한데요. 만약 주문받은 것이 있다면 취소하거나 연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당장 같이 가야 할 때도 있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끄는 듯 길을 나간 시모는 전세를 놓을 예정인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여줬어요. 친정 아버지의 가구 공장은 한때 번창한 시절에도 함부로부터 종종 봤던 일이 있었어요. 넘보지 못할 만큼 아주 고가의 아파트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배경이 남짓 보이는 텅 빈 공장으로 저를 안주었어요. 신문을 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당당하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에 대해 어디로 가야 할지 석현이 뒷바라지를 해서 법조인이 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펴셨어요. 회사든 판사든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야, 그때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도 허락해 줄 거고 이제 이 공장과 방문한 강남 아파트까지 처음으로 1분이 앞으로 도울 거예요. 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거예요. 누가 너에 대해 물으면 난 이렇게 대답할 생각이에요. 우리 식구들은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개 빠빠를 지켜주는 동안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놀랄 수 있다. 나는 우리 석현이를 뒤에서 지켜줄 수 있어서 믿음이 없고 양쪽에 나타난 격차는 더욱 명백해진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 그러니 이 격차를 생각하며 만나야겠어. 가만히 보면 어머님은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사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보여요.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신랑이 돌연 변호사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단 얘기였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곳까지 따라왔던 거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믿고 있던 남편의 사랑조차도 금방 사라졌어요. 당신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아들 석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나 검사가 되지 못하면 너와 석현이가 똑같은 처우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거죠. 감정의 극에 달한 시모가 극도로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제가 미리 연락해서 도움을 준 신랑이 그곳으로 달려왔어요. 시겁한 나는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며 거절했죠. 나는 넌 주차장에서 뭘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해. 법조인 가치관을 탐구하다 보니 엄마처럼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도 그 수준에 맞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상처를 갖고 있었고 그 기억이 아프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긴 시간 동안 변호사로 사는 꿈을 키웠던 신랑은 가구 제작자로의 새로운 삶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랑이 법대 중퇴를 하기 직전 그가 자신이 존경하던 시아버지처럼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노련한 변호사인 시아버지에게 판례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시도해보았지만 그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신랑의 결심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소송에서 패배한 클라이언트가 불만을 터뜨리며 침을 뱉으며 신랑의 얼굴을 때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클라이언트는 시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때 우연히 아버지와 신랑이 눈을 마주쳐서 그런 상황이 더욱 끈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신랑은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왜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건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언니의 최애 친구가 포기하게 된 사건으로 쓰인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직업마다 각자의 속성은 서로 다르듯 단순한 해프닝 평생을 존경해온 아버지가 항상 꿈꾸었던 변호사라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서 집이 무너지듯 놀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단순한 해프닝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람에 따라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아온 배경과 경험 수준이 있기에 갑자기 목수라는 직업은 너무나도 극단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정도의 힘든 상황과 아픔 겪으며 겁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꿈과 희망은 무너지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다릅니다. 정성을 다해 깎아내면 그만큼만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얼굴에 침을 흘리지도 않아요. 그저 말없이 깊게 생각할 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용해 주는데 그래서 나무가 좋고 목수가 되고 싶은 게요. 왜 아무리 그래도 왜 하필 위험한 곳에 노동을 하러 가야만 하는지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 어느 가구 공장에서 침대와 책상을 맞추어 가다가 그 공장에서 풍겨오던 그윽한 나무 향기 속에서 행복하게 웃던 한 아버지, 엄마, 그리고 딸의 모습을 기억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확신이 들어버렸어요. 내 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다시 나타난 인형과 함께 날아온 이 길이 진짜 나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서 그래요. 편하게, 편한 대로 살아야 해요. 노, 지금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는 거지. 좋아. 그렇게 해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의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어디에? 대신에 엄마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법자임이 되지 않았어. 가족과 친척들에게 무시당하는 너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구질구질한 톱밥 속에서 뒹굴어가면서 살아가는 널 마주하며 사는 건 엄마에겐 힘든 일이니까. 선언하듯 말한 시모는 자의를 꼴도 보기 싫다는 트로에 돌아섰지만 어쩐 일인지 차갑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바늘로 찌르는 것조차 눈썹 하나도 깜짝하지 않을 것만 같던 식모가 처음으로 보이자 상징 주어 그런 식모에게 잠시 마음이 사로잡힌 시모는 호련히 자리를 떠나며 나중에 큰 성공을 이루어 행복한 일들이 들썩들썩 펼쳐질 것 같았다. 아버지의 서재에 책장을 넘기거나 노트를 보는 것인가? 그런 날이 과연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모는 그의 말은 저희 커플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처럼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가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 아주 성공해서 아버지의 서재에 책상을 한 채 들여놓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처를 거두면 2배를 돌려줄 수 있기에 그것으로 우리들의 법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재뿐만이 아니라 시댁 전부까지를 제가 우러러 계획하겠다.
신랑과 함께 디자인한 가구는 생애 첫 도전이었습니다. 신랑은 경험 많고 능숙한 목수이자 아버지인 인물입니다. 저 또한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기획한 가구는 우리의 협업 능력을 보여줍니다. 신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며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함께 힘썼습니다. 신랑의 전문적인 기술과 나의 창의력을 결합하여 우리의 디자인 솜씨가 향상되었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꿈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되었고 향후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이 기대됩니다. 함께 한 삶이 뒤끝이 없는 도전과 성장의 연속이었다면서도 절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작업실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 있는 것을 알죠? 난데없이 마주친 그 순간 우리 커플은 딱 그랬어요. 시모는 S1부심하게 무표정한데 그 속에 감춰놓은 슬픈 속내가 분명하게 보였어요. 당장 입을 만한 정장이 있나요?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는 모양이군요. 좋은 옷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의를 차리기만 하면 돼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신랑과 신부는 무슨 일인지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정장을 갖춰 입고 신랑을 따라 나섰어요. 이윽고 도착한 곳은 장례식자, 누군가의 영정사진을 마주한 신랑은 그제서야 나에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말해야 했는지 나한테 이를 얘기해야 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상대방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해도 우리 아버지는 다르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막둥이 자나니 아버지는 자식들을 걱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에요.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시몬 신랑을 다 치료가 힘든 독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일상에서 변호사 업무와 마찬가지로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종양 진단을 받은 그날, 신랑이 가끔 목걸이를 걸쳐주며 직접 프로포즈를 해준 거예요.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죠. 악성 종양이어서 아버지께서는 수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뇌종양 중에서는 어느 부위에 암종양이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 사실상 무증상이거나 통증 후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종양을 발견한 첫 진단부터 말기 상황인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말씀드리는군요. 그러니 평소에 건강검진을 꼼꼼하게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날의 장례식은 제 입장에서는 상황이 꽤 난처했어요. 시부모 간의 결혼 반대로 인해 아버지를 영정사진으로 처음 만나볼 수 있었고 아직 제대로 예빈며느리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까다랐습니다. 자칫 흐트러져 버린 보리잠자리처럼 자신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그때 시모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던 저에게 다가왔어요. 친정 추수 잘 알아보는 수령 사람 보내서 옷가지랑 갈아 입을 속옷 챙겨 다시 추마하나 3일 밤낮으로 빈소를 지키려면 밥이랑 참은 틈틈이 알아서 잘 챙겨야 해. 내가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내 남편이 내가 알아서 잘 다독여주고 언니. 순간 북받침이 오르는 감정이 되어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 시모가 왼쪽 수차에 판권을 건네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양반 서재에 금고가 있었다니 얼마나 대단한 재산이길래 누구 하나 얼씬도 못하게 숨결 한숨이 나 싶었더니 덜렁큰 목소리로 나오다니. 네 남편이 꼬박꼬박 일기를 쓰는 습관은 아무래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모습이에요. 차마 입 밖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통기타를 6주 동안 연습하고 내 목소리로 연주할 수는 없었던 젊은 소년이 얻은 청춘이었어요. 그 시아버지의 수척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회고록은 그것은 시아버지의 아련한 이야기가 담긴 것이었어요. 가족 전체의 변호사나 법조인인 것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변호사가 되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아버지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청춘의 꿈은 통기타 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부르며 맥주 한 잔 값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삶을 바랐던 모습은 제 신랑과 비슷했어요. 그는 보헤미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로맨티스트였죠. 마치 내가 전에 만났던 낭만주의 시인 아버지처럼. 그러나 집안의 난관을 이겨내기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가족이 되어 인정을 받으려면 변호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길을 선택해 온 지 수십 년이 지났고 한때의 꿈은 희미해진 흑백 사진처럼 오래 지켜온 기간이었어요. 꿈은 시간이 흐를수록 뚜렷해지고 멀리서 바라보일수록 갈망이 더해지는 법이죠.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가구 공장을 폐업해야 했던 친정아버지도 그랬다고 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혼란스러워했던 어머니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영원히 마음속에 갇혀 있을 거예요. 이제야 제가 이해했어요. 그것은 제가 먼저 읽었던 것이었죠. 혹시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어머님은 자신의 시부모 집에서 남편의 가정에서 공경받으며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나 법조인이 아닌 아이로서 이것으로 인해 여러 사정을 거쳐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마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냉정하게 대해주신 게 아니라고요. 석현 씨를 억지로 변호사로 만들려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가족들이 어릴 적의 아픔을 낯선 자강으로 만들어냈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어머니의 안타깝고 서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들만큼은 자신도 당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유롭게 꿈꾸며 살았으니까요. 그래, 나는 내 마음을 평생 모르며 원망으로 살아왔지. 그 원망 때문에 석현이에게도 더 질러버렸어.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내 정신이 조금 어지럽지 않나? 아닌데, 아버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어. 시어머니는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이끌리듯이 이끌어고자 하며 아버님께 절을 올리며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님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장례는 경건하고 무탈하게 끝이 났고요. 49세의 신랑이 직접 만든 목각 인형을 아버님의 묘소에 바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분광상이었죠. 아버님은 식구들을 떠나며 아주 먼 길로 떠났지만 아직까지 아버님의 회고록에 남은 마지막 문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다하지만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삶에 대한 꿈을 꾸던 목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혼주석에 앉아 자애로운 미소를 띠면서 우리 부부의 새로운 삶을 원해주셨고 신혼집은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에 정리되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젠 우리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어주는 조건 중 하나로 내가 걸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이혼하며 느낀 게 많았던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남편의 솜씨는 어때요? 요즘은 친정 아빠보다 나아요. 살짝, 아주 조금. 하긴 애초에 파랑새 남편에게 콩깍지를 단단히 씌운 제게 공정한 평가를 바라는 것부터가 불안할 것 같지만요. 남편은 오늘도 가구 공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시어머니를 위해 분할식 탁자를 만드느라 정신없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화장대를 바꿔드렸고 다음에는 거실 진열장이 될 거예요. 저희 부부는 시댁 전체를 제가 디자인하고 남편이 함께 가공하고 있어요. 만든 가구들로 꽉 채우겠다는 다짐과 우리의 가구 공장을 크게 키워나가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지켜나가며 다짐을 모두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개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